여기서 이제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젠더와 돌봄, 그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목차는 제가 이제 돌봄의 사회화 논의에 의의와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성과 돌봄 노동의 문제를 지금 보호형 무임승차와 이제 군사적 남성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생산형 무임승차와 이제 노동하는 남성성에 대한 이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돌봄의 공백, 이제 돌봄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서 이제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제공할 사람이 이제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까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돌봄의 공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남성들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성 생애 주기에 이제 남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남성의 그 생애 주기의 여성화는 전혀 지금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이런 그 현재 어떤 대조적인 상황에서 출발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이 남성은 느리게 변화하고 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이 젠더 혁명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봄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이 돌봄의 위기는 현재 돌봄 책임으로부터 이제 면제되어 있는 어떤 남성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그 돌봄이 남성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제 그 지배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돌봄 가치를 수용하는 어떤 돌보는 남성성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돌봄의 사회화 논의를 이제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돌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를 저희가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머니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봄을 노동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 돌봄을 둘러싼 이제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제 논의는 사실 돌봄이 사랑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진짜 일이고 그것은 노동이다. 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논의들이 지금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돌봄의 책임을 어떤 가족 단위가 아니라 이제 사회 단위에서 이제 조직하고자 하는 돌봄의 사회화 논의가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돌봄의 그 사회화 논의를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돌봄의 이제 그 사회화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가시화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여성들이 지금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던 어떤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만 사실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이 가족 내에서든 그 유치원에서든 아무튼 어디 그 공적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아무튼 여전히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해야 될 점은 이 돌봄의 사회를 넘어서서 이 돌봄의 탈여성화, 그러니까 돌봄을 공적 공간에서든 사적 공간에서든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이 돌봄의 여성화 현상을 어떻게 벗어나서 돌봄의 탈여성화를 발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고는 돌봄의 탈여성화가 지금 불가능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돌봄에서 여성에게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돌봄에서 남성에게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은 두 가지의 무임승차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보호형 무임승차권하고 이제 생산형 그 무임승차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국적 상황에서 적용해서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남성과 이제 그 돌봄 노동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 이제 보호라는 것이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 이제 보호가 돌봄의 한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보호가 돌봄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치안이라든가 치안권 그리고 군복무 같은 거를 이제 사실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복무에 기초한 남성 전사 이미지가 남성으로 하여금 그 보호형 무임승차권을 누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모른지 군대를 갔다 올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가지 않는 남성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회가 아직도 자, 남성이 군대를 갔다 올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사나이는 돌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이가 돌봤을 때는 더 이상 사나이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그 이제 군대 경험에 기초한 어떤 이런 군사적 남성성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것이 자, 그럼 여성도 평등해지기 위해서 남성과 같이 군대에 가자.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여성 ROTC를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는 저희가 그 병역 의무의 어떤 정치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여성이 이제 그 병사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그 군대라든가 이런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남성 중심성이 그렇다면 과연 변화될 것이냐 하는 점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 군복무에 기반을 둔 보호형 무임승차가 늘어날수록 군사화는 가속화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군사화가 가속화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도 동시에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자, 여성도 그럼 군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 의무와 관련해서 국방의 의무가 1차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넘어서서 돌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병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병제인데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군대를 가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전쟁 거부자 혹은 이제 병역 거부자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돌봄의 이제 그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대체복무제를 일단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마 모병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기초해서 이제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이 돌봄의 의무를 어떻게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시간에 쫓기니까 계속 지금 시계를 보면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한데요.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남성과 돌봄 노동인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생산형 지금 이제 무임승차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이제 뭐 돌봄 제공자 이게 약화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영향력을 자 행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여성은 지금 돌보는 여성에서 노동하는 여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자, 남성들은 지금 그 노동하는 남성에 계속 머물러 있고 돌보는 남성으로 전환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기초한 제4차 산업이 지금 이제 활성화된다라면은 우리 모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사회에서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성을 이상적 노동자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그 남성에게는 물론이고 그 남성과 함께 가족을 꾸리고 있는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저희가 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도에 1인당 그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2113시간으로 OECD 국가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 OECD 국가에서 이제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그 짧은데, 지금 독일이 지금 1371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742시간, 2달을 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좀 더 반가운 현상은 아직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그래도 이제 사용하는 아버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겠지만 2007년도에는 지금 5%인데 지금 2015년에는 5.5%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맥락에서 과로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남성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돌보는 남성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이,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돌보는 남성성으로의 어떤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성들에겐 사실 지배에 기초한, 그 권력에 기초한 지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남성들에게 이 지배를 거부하고 돌봄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돌보는 남성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남성적인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배를 이제 배제합니다. 지배를 배제하고 반대로 이제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감정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어떤 이제 돌봄의 성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고, 남성들이 돌봄의 가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남성들에게도 타인과의 관계를 그 돈독하게 맺어가면서 어떤 그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결론이니까 제가 오늘 지금 굉장히 빨리 잘 끌고 왔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점을 이제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남성과 돌봄 노동을 이야기할 때 미래적인 논의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한 가지가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돌봄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을 이상적 돌봄 노동자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돌봄에 관한 남성의 경험은 사실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서 나온 어떤 박사 논문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봄의 논의에 있어서 이 돌봄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봄에 관한 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점 하나는, 물론 여성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아들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사위의 이름으로, 물론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돌봄의 역할들을 해왔고, 앞으로의 어떤 논의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가시화하는 역할들을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성별 분업의 해체 가능성을 물론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남성과 돌봄 노동의 논의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버지로서의 남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성을 아버지화했을 경우에 이제 돌봄이 아이 돌봄에만 이제 축소가 되면서 그게 노인 돌봄, 그 다음에 장애인 돌봄, 뭐 이웃 돌봄 등등과 같은 많은 돌봄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돌봄을 예전의 여성주의가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이야기했었다면,
최근에는 이 돌봄의 가족화 현상이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떤 우리가 돌봄을 얘기할 때 어떤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사적 공간 내에서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울 건지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벗어나서 이 돌봄은 우리가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그 공동의 의무라는 점들을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논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참선영입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말이 워낙 빠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주말에 저희 어머니 그 노인복지관 학예회에 그 보호자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 노동을 하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왜 이렇게 유치원에 무슨 그런 거 참여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 그 어르신들 이제 학예회에 진짜 별거 다 하더라고요. 무슨 뭐 무슨 살사 댄서서부터 무슨 민요 장구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그 돌봄 활동의 일환으로 그 경험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굉장히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글을 읽을 시간이 안 되는데 글이 짧아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살짝 좀 당황스러운데 물론 이게 국제학술대회라고 이야기는 듣고 왔지만 이렇게 막 큰 공간에서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옆에 학교에 좀 놀러가는 기분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공식적인 분위기여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선생님이 아까 발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또 이렇게 공적인 공간을 사적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무슨 좀 이야기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서로 돌봄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사실 그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품앗이 형태로 돌봄을 주고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스테디셀러를 아마 아실 텐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나중에 유배리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자신의 느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내 몸을 닦아주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 경험을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였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평생 실천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 관계적 활동,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선생님 발표에서처럼 어떤 이렇게 특정한 성별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서 인식되어 온 것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 잘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이라는 성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다한 출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이라는 성의 굉장히 그 불균형한 상태를 좀 극복해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힘만으로 끌고 올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정말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젠더 수업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전공이 젠더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또 긴 얘기를 해야 합니다만 일단 생략하고 제가 어쨌든 젠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화사회학 전공자인데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과목 제목이 원래 여성학의 이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여성학자가 아니고 이 강의 못하겠다 내가. 그리고 과목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때 못 바꾼대요. 왜 못 바꾸냐면 젠더라는 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 못 건다 그래가지고 계속 여성학의 이유로 있다가 반대하셨던 선생님이 퇴임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름을 젠더와 사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사실 젠더와 사회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할 말 말할 여성의 입이 딱 닥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강의에 거의 3분의 1 되는 학생이 남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벌써 그만하라고 그러시네. 뭐냐면 이 친구들의 입을 어떻게 닫지 않을 것인가, 이 친구들을 하여금 어떻게 말을 하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의 평균적인 차이들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생각 키우기 과제를 봤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물론 여학생들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의 입장은 남학생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입장이 좀 가깝다면, 평균적인 남학생들의 입장은 변했다 내가 그래도 에 가까운 거죠. 그럼 그 간극을 어떻게 같이 갈 거냐라는 게 정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내내 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돌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어떻게 남성들에게 말을 걸 것인가, 그 사람들이 그 페미니즘 이어달리기인가 그 시리즈 강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갔다 왔던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화장실을 텅텅 비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한 3명 있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두 사람은 관계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그냥 그 관람객은 방청객은 자기 혼자였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그게 과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페미니즘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성학 전공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모이시는 이 앞에서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권혁범 선생님 자료가 인용된 게 2004년인데 제 생각에 이 문제가 꼭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거의 많은 지금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군대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 도대체 그 도살장에 끌려간 그걸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사실 의무라고 하면 그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을 하려 하고 있고, 국가가 예를 들면 정말 야근 방법으로 무슨 하는 거, 군 가산점 제도라는 그 아주 게으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기꺼운 의무를 사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의 본질적 성격이라든가 국가의 폭력 독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군대 다녀와서 군대에 갔다 온 프리미엄을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군대에 그 방에 갔다 온 이런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군대 실제로 봐야 하는 친구들이 그것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박탈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기득권이든 사실 저절로 내려놓는 집단은 거의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또 동시적으로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남성들의 집단적인 박탈감이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생물학적 남성들에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논의가 부당하게 그들에게 지워져 있었던 어떤 부당, 의무 같은 것들을 벗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양되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말을 같이 걸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 얘기를 더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은 다른 기회에 또 다른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성학자들 앞에서, 여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짧게 얘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선생님이 글에 사실 읽으면서 딱 하나 꼬집어서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굉장히 논쟁적인 사실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런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글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1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학부 수업에서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튼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에서 지금 권익 선생님이나 이제 몇 분의 선생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군사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말을 걸 수 있는 그 한국적 상황에서는 징병제로 한국의 모든 남성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징병제의 고통에서 우리가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우리 여성학에서 고민해야 될 게 중요한 질문의 하나고, 그것이 이제 그 돌봄에 대한 남성들이 그런 어떤 그 국방의 의무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성성이 강화되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군사적 남성성이 강화되는 것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때 좀 더 앞으로 새로 돌봄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새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이거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네. 거의 그냥 평소문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놓쳤는데, 생물학적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동안 당한 세월이 얼만데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벌써 내놓으라 그러고 벌써 많이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사실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 개념들을 혹시 여성학 쪽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 강자, 우리가 약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인지적 강자, 인지적 약자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원용해서 쓰는데,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인지적 강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인지적 강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성애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명한 약자지만 인지적 강자의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성이 조금 더 사실은 포용력을 가지고 크게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여성학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좀 훨씬 더 개방적인 어떤 태도가 요청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